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본입찰엔 국내 저비용항공사 4곳이 참여할 전망인데 자금 조달이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화물차나 구급차, 푸드트럭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스페인에서 폭스바겐에 공급할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연간 최대 36만 대의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며 보험 계약 절반 이상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 해지가 급증하며 이를 주력으로 삼는 생명보험사들의 수익성 다각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인수전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새 주인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주관사인 UBS가 내일 본입찰을 진행합니다. 이번 인수전은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예비 입찰에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와 에어인천 등 4곳이 참여했습니다. 4곳 중 1곳이 아시아나 화물사업의 새 주인으로 낙점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자금 조달 역량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 가격은 약 6천억 원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보유부채 4천억 원을 합치면 최종 인수가는 1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제주항공을 제외한 3곳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잠식 상태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만큼 사모펀드와 손잡고 자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어인천은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손잡고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우군으로 확보한 이스타항공은 블라인드 펀드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애경그룹을 모회사로 둔 제주항공은 국내 3위 항공사로 기업 규모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모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분한 실탄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화물사업부 매각을 바라보는지도 변수입니다. 아시아나 화물 부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주와 유럽 등 노선별 운항 허가가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시각이 단순 자금력인지 아니면 장기 운영 쪽인지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다음 달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전망인 가운데 복수항공사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인 ST1의 물류 특화 모델 카고와 카고 냉동을 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스포트웨어 중심 차량 중 하나인 ST1을 앞세워 새로운 차원의 고객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차량 적재칸 내 스마트팜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같은 샤시 위에 적재칸만 바꿔 애견샵, 공유자전거 적재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신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활용한 카고 냉동을 공개했습니다. ST1은 개발 과정부터 국내 주요 유통기업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자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기사분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객 니즈를 민첩하게 차량에 반영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짐을 실으면서도 층고가 낮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해야 하는 배송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실제 ST1 카고의 전고는 2230mm로 지하주차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적재함 후면 하단에 스텝 보조 발판을 추가해 이용자가 적재함을 좀 더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송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카고 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은 현대차 최초 기술로 적재함 뒤쪽 상단에 4개의 주차 경고 초음파 센서를 탑재해 주변 물체와 충돌이 예상되면 클러스터 화면과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파워 슬라이딩 도어 기능을 이용하면 버튼 하나로 무거운 도어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ST1에 최초로 데이터 오픈 API를 도입해 다양하고 유익한 차량 데이터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ST1 카고의 경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17km로 배송 차량 1일 주행 거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초급속 충전 시스템으로 배터리 10%에서 80%까지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지 시각 23일 스페인 나바라주에서 폭스바겐에 공급할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지 면적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이 공장은 연간 최대 36만 대의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할 예정으로 2026년 양산이 목표입니다. 생산된 배터리 시스템은 공장에서 14km 떨어진 폭스바겐 팜플로나 공장에 납품돼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탑재됩니다. 스페인 공장은 현대모비스의 핵심 사업 방향인 전동화와 글로벌 수주 확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약 1,700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전동화 설비 기술을 구축해 효율성 극대화에도 나섭니다. 현대모비스는 한국과 중국, 체코에 배터리 시스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고 미국과 인도네시아에도 전동화 핵심 부품 거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절반 이상이 가입한 지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저축성 보험 해지가 늘어난 탓인데요. 저축성 보험이 주력 상품인 생명보험사들의 유지율이 특히 저조해 이 재산보험 등 보장성 상품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5년간 유지된 보험 계약이 10건 중 4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보험사들의 영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계약 유지율은 1년 84.4%, 2년 65.4%로 집계됐습니다. 계약 3년 차부터 보험 유지율이 50%대에 접어들더니 5년 차에 41.5%를 기록하며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겁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2년 보험 계약 유지율은 60.7%로 손해보험사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생명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높아 타격이 컸습니다.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리가 낮을 당시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의 해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당 환수 기간이 지나 2년 이후 계약 해지가 증가한 탓도 있습니다. 더욱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판매는 주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이뤄지는데 방카슈랑스 유지율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매출 중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대에 달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 대신 재산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익성을 방어할 계획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유지율이 낮아 수입 보험료가 줄고 있는 데다 새로운 회계제도에서는 미래부채로 인식돼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지율이 느는 경우는 이제 경제에 악화했다는 가계 경제의 동반 악화, 이게 이제 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부채로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가 중심이 변화가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권의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등 불건전 영업 요인이 방치될 경우를 우려해 계약 유지율 개선 계획을 요구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금융당국이 홍콩 ELS 판매 금융사에 대한 불완전 판매 검사 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홍콩 ELS 판매 은행권의 자율배상 등 이 사후 수습이 당국의 제재 수위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G수 ELS 판매 금융사에게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검사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현장 검사, 민원 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불완전 판매 행위 내용 등이 적시됐습니다. 의견서를 받은 판매금융사는 최대 3주 안에 답변서 성격의 의견 진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소명하게 됩니다. 이후 금감원은 자문기구 성격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 의견을 금감원장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중징계 이상이 나오거나 CEO 임원에 대한 징계가 포함됐다면 금융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됩니다. 제재는 기관과 임직원 제재, 과징금으로 나눠집니다. 홍콩 ELS 판매 잔액이 은행과 증권사 포함 총 19조 원 규모인데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변수입니다. 금소법에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은행권이 지난달부터 자율배상에 착수한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당국은 임직원의 제재보다 기관 제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홍콩 ELS 사태가 직원 개인 책임보다 은행 자체 경영 전략 문제였다는 시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당국은 은행권의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 개선도 손질 중인데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서경 금융전략 포럼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은행에서 파면 안 된다는 식의 이런 식의 결론은 약간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가치적 내지는 어떤 철학적 고민을 토대로 해서 이것도 리스크 관리 지원이 다만 투자자의 경험이나 재산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은행권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2, 3분기 내 주요 판매 금융사의 협의를 거쳐 적정 상품 판매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올해 2월 말 기준 0.5%대를 기록하며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51%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말 기준 은행 대출 연체율 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월 내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9천억 원,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상승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9%포인트 오른 0.59%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달 대비 0.06%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4%포인트 오른 0.42%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각과 매각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으로 탄력을 받은 국내 OTT 업체들이 사용자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외국계 할 것 없이 OTT 구독료는 줄줄이 인상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오늘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Z 리테일 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OTT 앱 사용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쿠팡 플레이 사용자는 830만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2023년 3월 454만 명에서 1년 새 사용자가 80% 더 늘었습니다.
1위 넷플릭스의 사용자 수는 1,125만 명으로 2위 쿠팡 플레이와의 격차가 295만 명으로 역대 최소로 줄었습니다. YG앱은 국내 OTT인 쿠팡 플레이와 티빙이 플랫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했는데 이후 사용자 수가 급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체 콘텐츠 제작은 흥행이 불투명하지만 스포츠 콘텐츠의 경우 시청자층이 단단해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 쿠팡이 와우 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해 소비자 이탈이 생길 거란 예측도 나왔지만 쿠팡 플레이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이전처럼 구독료 인상에도 이탈률이 적을 수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 외에도 최근 티빙, 디즈니 플러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OTT 업체들은 국내외 구분 없이 가격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가파른 구독료 인상이 잦아지자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조합한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OTT 업체는 스포츠 중계권 확보로 고객을 끌어들이지만 소비자는 수십 년간 무료로 보던 스포츠 중계 방송을 돈 주고 시청해야 해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서울이 주거와 일, 여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가 되려면 이 도시 생활의 거점격인 동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생활 SOC에 첨단 기술을 더한 공간인 동네 플랫폼이 삶의 질을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서울연구원이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어제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서울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서울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정책 포럼을 하게 되는데 미래의 서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우리 토론해 주실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전통적 생활 SOC에 첨단 기술을 더한 공간인 동네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저층 주거지에선 주차 공간, 쓰레기 처리 시설 등 생활 SOC가 부족한 탓에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발생해 이웃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해 도시 생활을 지원하는 동네 플랫폼이란 것. 요즘을 디지털 시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 그리고 도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도시 생활을 해가는 방향에 적합한 공동생활 플랫폼을 만들어가는가와 그 역사를 기반으로 오늘 김 교수는 동네 플랫폼을 통해 교육, 생산활동 등 다양한 시민 수요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관측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산학년 전문가들이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조성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정책 포럼을 통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더 많은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UN 재난위험 경감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난위기를 줄이려면 기후행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보고서는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UN 재난위험 경감사무국은 28차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기후행동과 재난위기 경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서문에서 안토니오 구테르스 UN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문제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공멸할 그런 운명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했지요. UN 사무총장 말처럼 기후 비상사태는 지구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위협인데요. 기후 관련 재해는 지난 20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불평등이 악화되었고요.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들이 오히려 최악의 기후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명시된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집단 행동, 또 정치적인 리더십 및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험관리 측면에서 지구온난화 정도에 따른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비를 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동시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재난에는 어떤 재난들이 있습니까?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지구 평균 기온이 2.5도 상승하는 경우 슈퍼 태풍 현저보다 2배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는 사람들의 수는 80년 이내에 2배로 증가할 수 있고요. 기온이 1도 증가할 때마다 극한 일일 강수량 현상이 약 7% 증가하면서 홍수 빈도가 높아집니다. 극심한 더위와 습도로 인한 열 스트레스는 2100년까지 연간 12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2050년까지 말라리아와 같은 매개체 질병을 옮기는 모기로 인해서 약 5억 명의 질환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해수면 상승이라는 해안 홍수 사건은 2100년까지 전 세계 GDP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자산을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부르는 산불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이미 산불에 노출된 지역의 산불 시즌이 3개월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기후재난이 더 가난한 나라한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기후재난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가난한 나라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거의 1%밖에 배출하지 않았음에도 1970년대 이후 기후 관련 위험이 5배가 증가를 했고요. 지난 50년 동안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한 사망의 거의 70%가 발생을 했고요. 기후재난은 부자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GDP 대비 10배 더 나쁜 영향을 받고요. 또 2020년 재난으로 인해 가난한 나라에 거주하는 8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되었죠.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게 가뭄은 가장 치명적이고요. 홍수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위협 사건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농작물 및 가축 생산 손실의 34% 이상이 가뭄으로 인해 발생을 했고요.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이 부문은 3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요.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생산 손실은 2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난한 나라가 더 기후재난에 취약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재난 위험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 정치적 리더십, 그다음에 추진력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 미래에서 세계가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공재인데요. G20 국가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강화해야 하고요. 정부 정책이라든가 계획 및 프로그램은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괄적인 재난 및 기후 이용 관리 확대가 필요한데요. 포괄적인 재난 및 기후 이용 관리는 에너지라든가 산업이라든가 토지, 생태 및 도시 시스템을 포함한 개발 계획의 핵심인데요. 위험 중심 접근 방식은 국가 적응 계획에 통합되어야 하고 적응 및 기후 정보는 국가 및 지역 재난 위험 감소 전략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사회를 동원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별화된 역할, 책임,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의사결정권은 여성과 남성이 기후변화의 원인에 다르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인프라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자연 기반 솔루션을 확장을 하고 토지 황폐화 중립성을 달성을 하고 바다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막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성공에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혁신적인 투자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촉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부양청은 친환경 경제 성장을 촉진을 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를 하고 환경규제 완화를 피하고 주요 재난 위험 요인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과학, 증거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행동 변화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계획과 정책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과 증거를 강화해야 하고요. 지역사회는 기후 위협이라든가 관련 영향 및 무대응의 비용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지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